19번째 강의 저항과 억압. 신서숙녀 여러분, 신경증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적 사례들을 언급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경험은 매우 특이하고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놀랄만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난해의 강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가 환자를 회복시키고 고통스러운 증상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 할 경우 그는 강하고 집요하게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저항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별로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환자의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치료가 오래 지속되거나 실패로 끝났음을 단지 변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역시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모든 가시적인 형태의 저항을 시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항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주고 그 같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스스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미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증상들로 인해서 그렇게도 고통을 받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며 증상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돈, 노력, 그리고 자기 극복을 위한 많은 희생을 감당하려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병에 걸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을 도우려는 사람에게 저항하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까? 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누가 비난한다면 우리는 비슷한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할 따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치통으로 인해서 치과 의사를 찾은 사람들도 막상 의사가 집게를 들고 충치를 제거하려고 다가온다면 예외 없이 의사를 밀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매우 다양하고 고도로 세련된 형태로 저항합니다. 또 종종 저항은 잘 인식되지도 않고 변신술에 능한 프로테우스처럼 형태를 바꿔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정신분석적 요법 가운데 여러분이 꿈 해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기술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환자가 깊은 생각에 잠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지각들, 즉 감정들과 생각들, 기억들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모두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는 환자가 어떤 특정한 동기에 굴복해서 연상된 내용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거나 제외시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가령 그 기억을 발설할 경우 너무 불쾌하거나 혹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등의 동기들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가 항상 자기의식의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들만 주목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발견한 것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을 포기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성공 여부나 특히 치료 기간의 지속은 환자 자신이 정신분석의 기술적인 근본 규칙을 얼마나 양심적으로 따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꿈 해석에 적용했던 기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에 대항하는 회의나 반론들을 동반하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야말로 무의식을 발견하도록 인도해주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적 근본 규칙은 저항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초의 결과입니다. 환자는 그 같은 규정들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방금 그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즉시 말을 바꾸어 너무도 많은 생각이 넘쳐나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비판적인 반론들에 굴복했다는 사실을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느낌과 함께 알아차립니다. 그는 말하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긴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으며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한 약속과는 반대로 그 같은 동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 무언가 연상되었지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연상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지금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거나 멍청하고 또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같은 쓸데없는 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진정한 의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그 같은 변명이 계속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에 대해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하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환자는 거의 만날 수 없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주에 걸쳐서 자신이 은밀하게 애인을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성한 규칙을 위반했는가 묻자 자신의 연애 사건은 단지 사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분석적 치료는 그 같은 치유의 법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빈과 같은 도시의 후에 마르크트나 슈테판 교회에서는 예외적으로 아무도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 특정한 범죄자를 붙잡으려 해보십시오. 그는 다른 장소가 아닌 바로 그 성역에 몸을 숨기려 들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한 남자에게 그 같은 예외적인 권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이 아는 직업상의 비밀 사항들을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선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했지만 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조건에서는 다시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박신경증 환자들은 분석의 기술적 규칙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불안 히스테리 환자들은 분석의 규칙들을 자가당착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가끔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과는 멀리 떨어진 연상들만을 제시함으로써 분석 자체가 전혀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기술상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고 굳은 결단력으로 환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기술적인 규칙에 대한 복종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때 저항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저항은 이제 논변들을 무기로 동원하는 지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분석적 이론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는 난점들이나 불확실한 문제들을 논쟁에서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 학술 문헌들이 합창하듯이 퍼붓고 있는 모든 비판과 반론들을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전해지는 말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찻잔 속의 태풍과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하는 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우리가 자신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거나 반박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들이 계속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환자는 정신분석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조건에서는
기꺼이 정신 분석의 추종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지식의 욕구를 저항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수한 과제들에서 관심을 비껴가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박신경증 환자의 경우 우리는 저항의 특수한 전술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는 분석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병적 사례의 수수께끼가 점차로 밝혀지게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이 같은 규명을 통해서 왜 전혀 실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증상들도 완화되지 않는가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저항이 강박신경증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의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환자는 이 상태에서 분석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는 대강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괜찮고 흥미롭습니다. 나 역시 기꺼이 계속 분석에 응하고 싶으며 만약 분석의 결과가 맞다면 내 병의 상태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나는 사실 분석이 옳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한 내 병도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마침내 이 같은 유보적인 태도에 직면하게 되기까지 그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와 결정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저항들이 가장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저항들보다 항상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역시 분석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에 속합니다. 기억을 해내는 대신에 환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소위 전이라고 하는 방식의 수단으로 의사와 치료에 저항하는 데 사용하기 적합한 어린 시절의 태도와 감정의 기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환자가 남자일 경우 그는 그 같은 소재를 대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서 끄집어내며 아버지 대신에 의사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의 저항은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는 자립의 욕구에서 비롯하거나 자신의 최초의 인생 목표인 아버지와 같아지거나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명예욕에서도 연유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 고마워해야만 하는 부담을 2번씩이나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치료하는 도중에 우리는 병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좀 더 좋은 의도를 환자의 못된 의도가 완전히 대체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가령 환자는 의사가 실수를 범하게 만들고 무기력을 느끼도록 하거나 의사를 압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애정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이시키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줄 압니다. 그런 호감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치료의 실제 상황에 대한 모든 관심은 사그라듭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지키기로 약속했던 모든 의무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의사가 그런 감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부드럽게 대하더라도 여자 환자는 치밀어 오르는 질투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이런 감정들은 의사와의 좋은 관계를 해치고 분석을 추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들 중 하나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유형의 저항들은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환자의 과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으며 잘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재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저항들은 분석에 가장 훌륭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이 저항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재가 항상 저항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환자가 치료에 반대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하는 데 먼저 동원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병적 상태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성격적 특징들이나 자아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증의 조건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또 신경증 증상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성격 특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성격의 특징들이 다른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로 뚜렷하게 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이런 저항들이 나타남으로써 분석 작업의 영향력이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런 인상을 받지 말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저항들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항들을 분명하고 충분한 정도로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환자에게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항들을 극복하는 것이 분석의 본질적 과제이며 우리가 환자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신시켜주는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연적인 사건들을 환자가 치료를 방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그런 사건들로는 가령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외부의 사건들이나 환자의 주변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분석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우연히 걸린 병이나 신경증 증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신체 기관의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게다가 환자는 상태가 좋아질 때마다 스스로의 노력은 이제 게을리해도 좋다고 여깁니다.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분석이 극복하려는 저항의 형식들과 수단에 관해서 아직 불충분하지만 대강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자세하게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신경증 환자는 자신의 증상들이 제거되는 것에 저항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신경증에 대한 역동적인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브로이어와 나 자신은 원래 정신요법을 최면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술했습니다. 브로이어가 만난 최초의 여자 환자는 일관되게 최면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일단 그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나는 당시의 작업이 더욱 순조로웠고 편안했으며 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치료의 효과들은 변덕스러웠으며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최면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최면술을 사용하는 한 이 같은 감정들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는 저항이 실제한다는 것을 의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됩니다. 최면 상태는 저항을 밀쳐내고 분석적 작업을 위한 일정한 심리 영역을 보장해 줍니다. 또 저항이 이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분석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강박신경증 환자의 의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적인 정신분석은 최면술의 도움을 포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항을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졌다면 우리는 저항들에 관한 가설을 너무 경솔하게 제시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아마도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연상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신경증의 사례들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제들에 대한 반론들도 내용적인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분석 대상인 환자의 지적인 비판을 너무 안이하게 저항으로 치부해 버렸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비판적인 저항을 환자가 나타낼 때 그리고 저항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강도는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저항의 강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주제를 가장 치열하게 분석할 때쯤 가장 강렬한 저항이 시도되다가 주제를 모두 다룬 후에는 다시 저항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특별한 기술적 실수들을 범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온갖 힘을 다해 총체적으로 저항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분석 과정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포기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환자에게 낯설고
특별히 고통스러운 무의식의 자료를 그의 의식 속에 막 불러일으키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는 전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수용했지만 이 순간에는 마치 물에 쉽게 없어지듯이 그 모든 성과가 사라집니다. 그 어떠한 희생도 무릅쓸 것처럼 저항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서적으로 멍청해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통해 환자가 이런 새로운 저항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는 자신의 통찰력과 이해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따라서 그의 비판은 자발적인 것도 아니며 존중할 만한 기능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비판은 환자의 정서적인 태도들을 대신하며 저항에 의해서 조종됩니다. 그는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날카롭게 반항하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마 우리들 자신도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석 대상인 환자는 분석당하는 동안 매우 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지성을 감정의 움직임에 내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들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정신 과정을 회복시켜 주려는 의사의 시도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찰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이런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강한 힘들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들은 원래 이런 상태를 강제로 초래했던 힘과 동일한 힘임에 틀림없습니다. 증상이 형성되면서 모종의 사태가 진행되었음이 분명하며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증상이 사라지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브로이어의 관찰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상의 존재는 어떤 심리적 과정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으로까지 떠올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발현되지 못했던 것의 대체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추정했던 힘의 영향력을 어디에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정신 과정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에 대한 격심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냥 무의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무의식적 과정으로서 그것은 증상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발은 분석적 치료를 하는 도중에 무의식을 의식의 차원으로 옮기려는 노력에 대항해 재차 되풀이됩니다. 우리는 이를 저항으로 감지합니다. 저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 과정은 병인으로서 억압이란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억압의 과정은 증상을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지만 우리는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구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과정인 충동을 예증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충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충동의 포기는 단념이나 거부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때 충동이 소유한 에너지가 빠져나감으로써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충동은 기억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충동을 좌우하는 모든 과정은 자아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충동이 억압될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억압받은 충동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동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억압의 과정 역시 자아에 의해서 간파되지 않은 채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교를 통해서는 억압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억압의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인 관점들이 꼭 필요한지 이미 입증되었는데 나는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설명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의식이란 표현의 순수한 서술적 의미를 극복하고 이 말의 체계적인 의미를 개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정신 과정의 의식성 혹은 무의식성이 단지 동일한 과정의 각기 다른 성질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어떤 명확한 심리적 성질로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과정이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의식에서 단절되는 것은 아마 운명 자체로 볼 수는 없더라도 그가 경험한 운명의 징표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운명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정신 과정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외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일단 무의식적 단계나 절차로 존재했다가 나중에 의식적 단계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진의 그림이 처음에는 음화로 존재하지만 현상 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화가 양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무의식적 정신 과정이 의식적인 것으로 변형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개별적인 과정은 일단 무의식의 정신 조직에 속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의식의 조직 체계로 이행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들에 대한 가장 대략적인 표상은 우리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 즉 공간적인 표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의식의 조직 체계를 거대한 대기실과 같은 것으로 표상합니다. 이 공간 속에서 심리적 충동들은 마치 개별적 존재들처럼 북적대고 있습니다. 이 대기실에 연이어서 좀 더 협소한 두 번째 방이 있는데 여기는 의식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 두 방들 사이의 문턱쯤에서 한 문지기가 개별적인 심리적 충동들을 걸러내고 검열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 번째 방에 들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문지기가 개개의 충동을 미리 문턱 앞에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미 문턱을 넘어선 개개의 충동을 다시 쫓아내거나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즉각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그가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있으며 또 얼마나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같은 그림에 의지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학술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거쳐하는 대기실의 충동들은 당연히 다른 방에 머무르고 있는 의식의 시야에서는 벗어납니다. 그것들은 일단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충동들이 이미 문턱까지 진입해 갔는데 문지기에게 제동을 당했다면 그것들은 의식 불가능합니다. 이를 우리는 억압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지기가 문턱을 넘어 들여보낸 충동들도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의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공간을 당연히 전의식의 조직으로 부릅니다. 결국 의식화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서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개별적인 충동이 겪는 억압의 운명은 문지기가 충동을 무의식의 조직에서 전의식의 조직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석적 치료를 통해서 억압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때 저항으로 인식하게 된 바로 그 문지기입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환상적일 만큼 거칠기도 하고 또 학문적 서술에서는 전혀 허용될 수 없다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의 그런 견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표현들이 거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옳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더 나은 대안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안 역시 여러분에게 환상적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으로 보조적인 표현들이며 마치 전기 회로 속을 헤엄쳐 다니는 앙페르의 작은 사람과 같습니다. 관찰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쓸모가 있는 한 이 표현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개의 방들과 이 방들 사이의 문턱에 있는 문지기 그리고 두 번째 방의 끝에서 지켜보는 의식 등의 거친 가설들이 구체적인 사실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무의식, 전의식, 의식 등의 우리 표현들이 하부의식, 부처적 의식, 내부의식과 같이 이미 누군가가 제안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보다 훨씬 적은 편견을 초래하고 또 더욱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신경증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했던
정신 조직의 구조는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하며 따라서 정상적인 정신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면 나는 그 같은 지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결론에 대해 여기서 계속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병인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연구함으로써 잘 은폐된 정상적인 정신 과정에 대해서도 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게 된다면 증상 형성의 심리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례적으로 고조될 것입니다. 한편 이 두 조직과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조직들과 의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설명이 어떤 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에 있는 문제기는 외연적 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장하는 검열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낮 동안의 남은 기억들은 전의식의 소재들입니다. 이 소재는 밤에 잠자는 동안의 무의식적이며 억압된 욕구 충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동들의 에너지에 힘입어 이와 함께 잠재적 꿈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 조직의 지배하에서 이 소재는 압축과 전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그런 처리 방식은 정상적인 정신활동, 즉 전의식적 조직의 내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아니면 단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뿐입니다. 작업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 두 조직의 다른 성격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전의식과 의식이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이 두 조직 중에 하나에 무의식이 속해 있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꿈은 결코 병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꿈은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 수면 상태의 조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꿈 형성과 신경증 증상들의 형성을 동시에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적 기제의 구조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 가설은 정상적인 정신활동의 이해와 관련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억압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로 그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압은 증상 형성의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는 증상이 억압에 의해서 저지당한 것의 대체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압에서 이런 대체물의 형성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는 한참 걸립니다. 억압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이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들을 낳습니다. 심리적 충동들의 어떤 유형들이 억압하에 놓여 있으며 어떤 힘들과 동기들에 의해서 억압은 관철되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다음 한 가지 사실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을 탐구하면서 저항이 자아의 힘들, 즉 잘 알려져 있는 잠재적인 성격적 특징들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힘들과 성격적 특징들이 억압을 가능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억압의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두 번째 경험적 사례가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신경증 증상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에게 신경증의 두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200번 이상의 수많은 사례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요구에 단지 내가 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거나 모든 정신 분석학자가 합의하고 있는 주장들을 믿고 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자세히 분석했던 증상들의 두 사례가 환자의 성생활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들추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게다가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우리는 검토한 증상의 의도나 경향성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의 의도는 두 번째의 경우엔 나중에 언급하게 될 계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것들을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다른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항상 환자의 성적인 체험들이나 욕구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는 환자의 증상들이 동일한 의도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의도는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증상들은 환자의 성적 만족에 봉사하며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못한 그런 성적 만족의 대체물인 셈입니다. 우리가 다룬 첫 번째 여자 환자의 강박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성적 능력의 결함과 허약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성실해야 했으며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남편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강박 증상은 그녀가 원했던 것을 제공해 주었으며 남편을 사실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만들고 그의 잘못, 특히 그의 성적 무능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꿈처럼 욕망 충족을 뜻합니다. 강박 증상은 에로스적인 욕망 충족을 의미하지만 꿈의 경우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 여러분은 최소한 그녀의 취침의식이 부모의 성적 교섭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고 이로써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행동이 결국 어머니 노릇을 대신하려는 의도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만족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암시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주장들의 보편적인 설명을 나중에 다시 유보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설명한 억압과 증상 형성 그리고 증상의 의미는 신경증의 세 가지 형식, 즉 불안 히스테리와 전환 히스테리 그리고 강박 신경증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며 그 설명력은 오직 신경증의 세 형식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이 신경증이라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통일해 부르는 이 세 가지 질환은 또한 정신분석 요법의 효력이 입증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경증들은 정신분석에 의해서 그렇게 자세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경증들 중 일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마 자세히 고찰할 수 없었던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신분석학이 아직 매우 새로운 학문이며 이 학문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 한 사람만이 연구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기회에 우리는 전이신경증이 아닌 다른 감정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나는 우리의 주장과 결과들이 이 새로운 소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상충되는 주장들이 아니라 더욱 높은 차원에서 이론적인 통일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 전이 신경증의 경우에 타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증상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결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의 세계가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하지 않을 때, 즉 좌절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결론이 얼마나 서로 잘 들어맞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증상들은 결국 인생에서 상실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경증 증상들이 성적 만족의 대체물이라는 명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많은 수의 신경증 환자를 분석적으로 연구해 보았다면 고개를 저으면서 많은 사례에서 내 주장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내게 말할 것입니다. 또 증상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의도, 즉 성적 만족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적 사태는 우리가 적당히 다루었으면 하고 바라는 정도보다 좀 더 복잡한 경향을 보입니다. 만일 그 사태가 단순했더라면 정신분석이 그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등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 번째 환자의 의식이 보여준 몇 가지 특징은 이미 금욕적이며 성적 욕망에 대해서 적대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그녀가 시계들을 치워놓는 행위는 밤중에 발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혹은 병들이 떨어지고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는 자신의 처녀성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내가 분석할 수 있었던 침대 의식의 다른 경우들은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는 특징을 좀 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의식은 전체적으로 성적인 기억들과 유혹들에 대한 방어적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주 정신분석학에 대립하고 있는 사태들이 모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장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들은 성적인 만족이나 성적 만족의 방어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테리의 경우는 적극적인 욕망 충족의 특징이, 강박신경증의 경우는 대체로 소극적이며 금욕적인 성격이 우세합니다. 만약 증상들이 성적 만족뿐만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봉사할 수 있다면 이 이중성 혹은 양극성은 우리가 아직 언급할 수 없었던 심리 기제의 한 부분에 관한 훌륭한 논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다룰 예정이지만 증상들은 두 가지 서로 대립하는 충동의 간섭 현상에서 비롯한 타협의 산물이며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데 함께 영향을 미친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을 모두 대표합니다. 이 두 요인 중에서 어느 하나가 현저하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한 요인이 완전히 누락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히스테리의 경우 대개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일한 증상 속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강박신경증의 경우 이 두 부분은 종종 분리됩니다. 증상은 이때 서로 다른 시기로 나뉘어 나타나는 두 개의 행동으로 구성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면서 차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증상에 대한 여러 해석을 두루 살펴본다면 아마 성적인 대리만족이란 개념이 극도로 확대된 채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증상들이 만족을 위하여 실제로 현실적인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며 종종 성적 콤플렉스에서 유래하는 환상을 재현하거나 감성을 되살리는 데 그친다는 점을 잊지 않고 강조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소위 이 경우에 추구되는 성적인 만족은 자주 유치하고 품위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할 것입니다. 가령 자의 행위에 가깝거나 지저분한 행동들을 연상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아이들에게도 금지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여겨 교정하는 것들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은 잔인하거나 무섭고 부자연스럽다고 부를 만한 욕구들의 만족을 우리가 단지 성적인 만족으로 표현하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인간의 성생활을 근본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즉 여기서 성적이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사항들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